네, 6.3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들어섰죠. 수요자들은 부동산 공약을 쏟아내는 대선 주자들의 입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소비 심리는 가라앉았는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부동산 동향 그리고 2025년 아파트 공시가격까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마침 KB부동산 자료가 4월 집값 동향이 나왔네요. 네. 5개월 만에 올랐다는데 이게 아마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된 영향이 좀 반영이 된 거죠. 어떻습니까, 4월? 그게 이제 다시 재지정이 됐지만 예. 강남 일부 지역을 해제한 게 지난 2월이죠. 2월에.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래량 급증과 가격 상승의 일종의 이제 트리거 포인트가 되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예. 실제로 아마 3월 거래량이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은 오늘 아까 오면서 제가 보니까 9,571건이거든요. 야, 3월 달. 거의 예. 만 건이 육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 이게 작년 7월이 이제 거래량 피크였는데 그때가 이제 9,200건 정도가 됐거든요. 훨씬 지금 뛰어넘었다. 네. 그리고 역대 지금 평균 월 거래량이 한 6,000건 정도 된다는 걸 감안해 보면은 예.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이제 거래가 폭발했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네, 다 소비 심리가 안 경제 좋아요. 성장률이 지금 마이너스 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경기 위축 속에서 왜 이 아파트 값만 특히 네. 서울 아파트 값만 이렇게 고공비행을 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제 거시경제 입장에서는 설명이 좀 안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좀 집단적 불안 심리가 폭발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집단적 불안 심리.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것은 아마 7월에 DSR 스트레스 3단계가 도입이 되면은 집을 사기 좀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불안 심리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는 뭐 예. 그런 공급 불안 심리도 있고 최근에 또 금리가 좀 낮아졌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한꺼번에 이제 합쳐지면서 수요자들이 어떻게 보면 중개업소로 이제 몰려갔다. 그 결과 이제 거래가 크게 늘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역시 강남이 수도권으로 보면은 일종의 안테나 역할을 하더라. 그러니까 강남이 오른다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미분양이 많은 평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파주까지도 최근에 보면 거래가 늘어나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간 확산 경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공간 확산 경로. 네, 그러니까 이제 강남에 오르면은 예. 그 인접 지역에 오르고 나머지 지역까지 확산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역시 이제 강남이 풍향계나 어떻게 보면은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는 게 이번에 네. 좀 많이 입증이 되지 않았느냐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가 재지정이 됐죠. 그게 3월 네. 23일인가요? 네. 그래 재지정인데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거래량도 급격하게 줄고 있다. 그리고 가격도 조금 둔화되지 않느냐 하는 예상인데 실제 그 이후에는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건데요. 네.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3월이 거래 상투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거래량은요 바닥권에서 이게 늘어나면은 회복의 신호탄이지만 어느 정도 오른 상황에서 거래가 터지면은 주식에서 말하는 뭐 거래 상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래서 작년 7월도 유사했거든요. 예. 작년 7월에 거래가 터졌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이제 거의 뭐 바닥권에서 이제 거의 머무를 때 경기도 지역은 보면은 작년 10월부터 가격이 떨어졌고요. 서울은 원래 이제 통계적으로는 한 9월부터 빠졌는데 실제로 이제 나중에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12월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제 생각에는 좀 바닥 다지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물론 이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그게 약간 변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이 강화되기 전에 미리 당겨져 사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리 선소비를 한 거잖아요. 미리 산 거죠. 네. 그러면은 뭐 대선이 있다 하더라도 아, 그리고 또 이게 대출이 문턱이 높아지면은 아무래도 수요가 좀 둔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 수도권 아파트 시장을 연구해 보면은 금리 인하 효과보다요 오히려 네. 대출 규제가 더 영향이 강하다는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집값이 비싸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지나가 봐야 알겠지만 지금 덜컥 좀 이게 뒤따라가서 집 사시는 거는 좀 조심스러운 것 같고 네. 좀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른 것은 조금 지켜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네. 있습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가 지역이 재지정이 되면서 인근 지역, 뭐 동작, 마포, 또 성동, 광진, 강동, 뭐 풍선 효과 조금 우려했잖아요. 네. 실제는 그런 효과가 좀 없어 보여요. 예, 아니 일부 뭐 지역에서는 좀 신고가 뭐 그래도 있었어요. 아, 그런데 그래요? 이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실 때 일정한 이게 그룹이 있거든요. 아, 그룹. 예, 그 강남 뭐 혹은 뭐 옛날에 얘기했던 마용성 이런 것처럼 이게 약간은 입지 상품이잖아요, 부동산은. 그래서 예. 약간 이제 이렇게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강남이 이제 거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강남은 옛날에 동별로 거래할 때는 옆단지하고 자존심 경쟁 때문에 일종의 키 맞추기식으로 올랐어요. 근데 전역을 지정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갭 투자가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갭 투자가 지난 2월에 강남권의 전체 거래량 중에서 44%가 갭 투자입니다. 그렇죠. 이제 갭 투자 안 절반 되잖아요. 가까이. 네. 그럼 거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쭉 뻗어 나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아까 그 이른바 풍선 효과를 기대했던 옐로우칩 지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옐로우 칩. 그러니까 네. 이제 강남은 이제 블루칩이라고 보면 되고 용산 같은데 이거는 옐로우칩인데 근데 지금 블루칩이 지금 못 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옐로우칩이 블루칩을 뛰어넘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같이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은 그 풍선 효과를 기대하고 역시 좀 덜컥 사는 것 역시 좀 위험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각에서 지금 강남이 워낙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되고 가격도 워낙 높으니까 고급 아파트보다는 고급 빌라를 뭐 대체적으로 사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뭐 좀 돈이 있는 분들이 그런 네.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네. 이런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거는 뭐 선택이죠. 선택인데 다만 요새 어떤 주택 시장의 트렌드가 네. 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커뮤니티의 어떤 그런 가치를 과거보다 좀 높게 본다는 거예요. 아, 커뮤니티.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예. 빌라 가격하고 아파트 가격의 차이는 결국은 커뮤니티 값 차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요새는 이제 집에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커뮤니티가 굉장히 집값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커뮤니티. 되고 있다. 물론 빌라에서도 뭐 커뮤니티 잘 돼 있는 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좀 일반 빌라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대형 보시면 아파트들이 이제 커뮤니티가 좀 잘 돼 있는 예, 편이죠. 예.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황금성 부분. 좀 황금성. 거래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그런 점을 좀 감안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그 빌라 전세 사기 여파로 이 빌라 같은 경우는 매매도 안 되고 전세도 좀 안 되거든요. 그 후유증에서 좀 탈출하려면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다만 이제 이거를 싸게 산다면은 뭐 그거야 뭐 관계 없겠지만 뭐 같은 가격대라면은 조금 조심해서 뭐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선택의 또 문제니까요. 자, 그 세종시 부동산 얘기가 참 많습니다. 대통령실 또 국회 이전 관련해서 대선 후보들이 뭐 경쟁적으로 좀 내세우고 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쪽 집값이 들썩이는데 올랐다가 떨어진 과거의 경험도 있는데 이번에는 또 뭐 괜찮을 거다. 뭐 그런 또 전망도 있던데 혹시 어떻게 그건 보십니까? 가봐야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세종시를 제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꾸준히 제가 지켜보니까요. 이게 굉장히 이게 롤러코스터처럼 부침이 좀 심합니다. 변동성이 크다 이거죠. 뭐 오죽하면은 부동산판 뭐 정치 테마주 이런 얘기도 할 정도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선거 시기 때 좀 겹쳐 있고 뭐 정부 부처라든지 이런 뭐 공공기관이 이제 이전한다 그러면은 이제 기대감 때문에 뭐 실수요뿐만 아니라 투자 수요까지 한꺼번에 확 몰리면서 오버슈팅되는 좀 감매수권에 접어드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시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매물도 좀 들어가고 가격도 이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보면요, 저는 약간 회복세가 좀 더 진행될 것 같거든요. 좀 더 진행될 것 같다. 왜냐하면 세종시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떨어졌어요. 아, 그동안에. 예, 그래서 네. 이제 세종시 아파트 값이 고점이 2021년 6월입니다. 예. 근데 우리 전국 서울은 그보다 4개월 늦은 2021년 10월인데요. 그때 대비해서 지금 회복률이 한 72% 정도 됩니다. 서울은 이미 뭐 전고점 돌파한 데들이 많고요. 평균적으로 따져 보면은 한 90% 정도. 예. 그다음에 수도권이 지금 한 85% 정도. 예. 지방은 한 7% 정도 되거든요. 회복률이 세종시가 낮다는 걸 이렇게 그러네요.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은 2022년에 미국발 고금리 쇼크로 집값이 그 곤두박질 쳤거든요. 세종시가. 그때 당시 아마 23% 정도 빠졌는데 예. 서울이 22% 빠지고 수도권이 한 22% 빠졌는데, 그때에 대해서 서울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회복 속도가 빨랐는데 세종은 좀 늦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다만 회복률이 낮다고 그래서 뭐 계속해서 간다는 보장은 못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워낙 분위기를 많이 타다 보니까 이제 호가가 너무 많이 오른 것은 역시 조금은 조심해서 접근해야 될 것 같다. 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고점 대비 회복 속도가 조금 늦기 때문에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네,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그런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아파트 공동주택이죠. 네. 아파트 공시 가격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이 공시가 현실화율은 동결했는데 그래도 공시가가 올랐잖아요. 네. 얼마나 올랐는지, 이게 집값이 그냥 그대로 상승분만 반영된 건가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지난해 주로 이제 뭐 지방은 빠지고 수도권은 올랐죠. 이제 그게 이제 평균치로 나타나면서 실제로 이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해서 한 3.6% 정도 올랐고요. 예. 서울은 한 7.8%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실제로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그 변동률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10% 올랐다는 거죠. 예. 그게 뭐 그대로 이렇게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로 지금 주로 강남 이런 데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서초, 뭐 강남, 뭐 성동구, 용산 이런 데는 뭐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한 10% 이상 올랐죠. 예. 작년에 주로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게 주로 인기 지역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게 그대로 이제 공시가격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올까? 예. 뭐 제 생각에는 이제 마레프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마포에 있는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인데 이게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보면요, 작년에는 이게 12억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재산세만 냈어요. 재산세를 한 244만 원 정도 냈는데 예. 올해 공시가격이 한 13억 1,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부세를 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재산세는 일단은 그 260만 원 정도. 260만 원.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 더 내야 되죠. 내야 되고요. 근데 올해 이제 종부세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종부세도 그래서 내야 된다. 27만 원 정도 추가가 되면서 한 아. 287만 원 정도 예. 내는 거로 이렇게 지금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시가 현실화율을 폐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생각대로 동결했는데도 네. 이제 집값이 올라서 이렇게 세금이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대선을 앞두고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현실화율을 만약에 다시 복원한다거나 또 이게 어떻게 될까요? 현실화율에 따라서 세금이 많이 달라지죠. 그 많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원래 이제 그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은 문재인 정부 때 시작을 한 거잖아요. 이게 예. 이제 로드맵이라고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지금은 당연히 시세 60% 지금 돼 있는 거고, 그게 이번에도 이제 공시가격 산출할 때 그대로 적용이 된 거죠.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당시에 2035년까지 이걸 90%까지 올리는 어떤 그런 방안을 내놨어요. 근데 이거를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걸 폐지하는 쪽으로 해서 이 부동산 가격 공시 법률 폐지 쪽으로 돼 있는 법률안을 이제 제출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이 추진 동력은 좀 떨어지겠죠. 그럼 다음 정부 때 이걸 갖다 어떻게 조율할 거냐, 그거는 이제 뭐 대선 결과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 어쨌든 뭐 현재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강화될 수 있긴 한데 네. 제 생각에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예.
문재인 정부 때처럼 강하게 아마 그런 세금 그 압박 드라이브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는 왜냐하면 이제 그때 부작용이 너무 많았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약간 색깔 차이는 좀 있겠지만 다소 예. 뭐 그렇게까지 강한 어떤 드라이브를 걸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그리고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에 따른 향후 세금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